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계절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기와 지붕이 번듯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사는 최 씨 부인의 댁이었습니다. 봄이면 앞마당에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고, 가을이면 뒤뜰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집안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사정과 근심이 서리서리 맺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늙어가는 최 씨 부인의 깊은 고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되어 억척스럽게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였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일을 하며, 심리 밖에 논두렁까지 제 집 마당처럼 드나들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콩 한 쪽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고,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겨 모은 덕분에 곳간에는 묵은 곡식이 가득하고, 마을 앞 들판에는 최신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 돌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쌓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마당을 거니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밤이면 무릎이 시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기침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깨우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슬에는 장성한 아들 셋을 두었는데 모두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큰 며느리는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평생 일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언제나 곳간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곁눈질로 살피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깍듯이 모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겨워 하루라도 빨리 살림권을 넘겨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면 비단 옷감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안방마님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반면에 막내 며느리는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시집 와서 그런지 욕심이 없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시키는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신 날이면 밤새 곁을 지키며 다리를 주무르고 약을 다리는 효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부르터 있었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보다는 외롭게 늙어가는 노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나 욕심 많은 큰 며느리와 심성 고운 막내 며느리 사이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탁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형제간의 의가 상하지 않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해서 없을 때는 간절하지만 막상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형제간의 우애마저 갈라놓는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중대한 결심을 하고 아들 내외를 모두 안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타오르는 호롱불만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
눈을 반짝였고 둘째 며느리는 큰 형님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며느리는 수척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어 평생 모은 논밭 문서와 집 문서가 들어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아랫목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 상자를 보는 순간 큰 며느리의 눈동자가 호롱불 빛을 받아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내가 이제 기력이 다하여 더 이상 이 집안을 이끌어갈 힘이 없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줄 것을 정리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어 너희를 불렀다. 그 말에 큰 며느리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노쇠했으나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함이 살아있어 며느리들은 감히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상자 안에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문전옥답의 문서와 이 집의 문서가 들어있다. 최 씨 부인이 상자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만 남았지.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선택을 맡기려 한다.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내 봉양을 면할 것이요. 내 몸을 모시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자식들의 효심과 사람됨을 시험하려는 초애 씨 부인의 마지막 지혜이자 승부수였습니다. 그녀는 누가 땅을 택하고 누가 어미를 택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들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동조차 불편하고 약간만 축내는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병수발을 드느니 차라리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해마다 곡식을 내어줄 것이며 그 재산이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다른 동서가 선수를 칠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큰 며느리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슬그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제안이 야속하게만 들렸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인데 어찌 재물과 맞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산 욕심은 애초에 없었지만 늙으신 시어머니가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자신이 모시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눈칫밥을 먹으며 외롭게 지내실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름진 논밭보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이라 여기는 그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들의 표정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는 탐욕과 계산이 스쳐 지나갔고 막내 며느리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큰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만 기다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내들의 눈치를 보느라 꿀 먹은 벙거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최 씨 부인이 다시 입을 열어 재촉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해보겠느냐? 이 늙은이와 살겠느냐? 아니면 저 기름진 땅을 가지겠느냐? 그때 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손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밭과 집을 제가 맡아서 잘 관리하여 조상님들 볼 낯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청산유수 같았지만 그 속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는 뜻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땅을 차지하고 시어머니 봉양은 은근슬쩍 다른 동서들에게 미루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불려서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 어머님은 그저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으나 정작 누구와 살겠다는 말은 쏙 빼놓았습니다.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 어찌 재산과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땅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님 곁에서 따뜻한 진지라도 지어 올리며 살고 싶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제 정성으로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골치 아픈 시어머니를 떼어버리고 재산까지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 발로 굴러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쓰며 짐짓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동서, 자네가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나? 그래도 자네 효심이 지극하니 어머님 마음은 편하시겠네. 큰 며느리는 잽싸게 말을 받아치며 상황을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두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과 며느리들이 재물 앞에서 이토록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최 씨 부인은 자신의 결단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약속대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밤새 잠 한숨 못 잤으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눈을 반짝이며 문서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자신의 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하를 얻은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이불 보따리를 챙겨 들고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기름진 논밭은 이제 모두 큰 며느리의 차지가 되었고 막내 며느리에게 남겨진 것은 병든 시어머니와 마을 어귀에 있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찼지만 이미 집안 내력으로 결정된 일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가 시작되자 큰 며느리는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벌써부터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가구 배치를 새로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장독대며 가재도구들이 큰 며느리의 손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지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평생 일군 집을 뒤로하고 막내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는 최 씨. 부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혔으나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모시고 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다 허물어져가는 흙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붕에 볏짚이 날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쥐들이 돌아다닌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구멍난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트고 마당에 자라난 잡풀을 뽑아내며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시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재산을 물려받은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조심하던 행동 거지가 이제는 거침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좋은 비단 옷을 해 입고 장터에 나가 돈을 물쓰듯 썼으며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턱을 치켜들고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논밭에서 나오는 소작료를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소작농들에게는 인색하게 굴어 원성을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기는커녕 혹시라도 병원비나 약값을 달라고 찾아올까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의 하루는 새벽별을 보며 시작해서 달을 보며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밭일이며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곡식 몇 줌으로 죽을 쑤어 시어머니 끼니를 먼저 챙겼고 자신은 누룽지나 시래기국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시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며 노인의 적적함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최 씨 집안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낳아준 어미를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어? 하며 큰 며느리를 욕하는 소리가 높았고 막내 댁은 복도 없지. 그 고생을 사서 하니 쯧쯧 하며 안타까워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큰 며느리의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침을 뱉었고 막내 며느리의 집 앞을 지날 때는 몰래 쌀자루나 반찬을 놓아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인심은 천심이라 했듯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효심 깊은 막내 며느리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이런 소문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흥, 사람들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돈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 세상인데 두고 봐라. 누가 더 잘 사는지. 그녀는 곳간에 쌓여가는 곡식 가마니를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재물이 주는 든든함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닥달하여 더 많은 땅을 사들이게 했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참지 못하고 악착같이 따졌습니다. 재산은 불어났지만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갑자기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막내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약을 지어 먹여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막내 며느리는 자존심을 굽히고 큰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형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막내 동서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막내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니, 동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재산 대신 어미를 모시겠다고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약값만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 종살이를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알바 아니네. 자네가 선택한 일이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괜히 우리 집 재수 없게 하지 말고 썩 물러가게.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막내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쫓고 소금을 뿌리게 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막내 며느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막내 며느리의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의 최고령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느티나무 아래 앉아 이 모든 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소리를 듣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며느리가 힘없이 돌아가는 뒷모습과 굳게 닫힌 큰 기와집 대문을 번갈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비옥한 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밭에서 나는 법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거름을 아무리 많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 집의 기운이 다해가고 있구나.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왠지 모를 서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다가올 미래를 보고 있는 듯 깊고도 그윽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차가운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최 씨 부인이 눈을 뜨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미야, 울지 마라. 내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너무 애쓰지 마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막내 며느리는 더욱 목이 메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초가집 안을 훈훈하게 채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강물은 말라가고 들판의 곡식들은 타들어갔습니다. 큰 며느리의 비옥한 논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애써 심은 모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자 큰 며느리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물길을 대기 위해 돈을 써가며 사람들을 부렸지만 하늘이 내린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내 며느리가 사는 마을 어귀의 작은 텃밭은 가뭄의 피해를 덜 입은 듯했습니다. 상이슬께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이 마르지 않고 졸졸 흘러내려 텃밭을 적셔주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물로 채소를 가꾸고 산에서 나무를 캐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지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만든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늘이 효부에게 내린 작은 복이라 여겼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라가는 논밭을 보며 짜증이 늘어갔고 집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곡식도 점점 줄어들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노인네가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하인을 시켜 막내네 집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하인의 보고는 그녀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마님, 그 집은 풀죽 쑤어 먹기도 힘든 형편입디다. 큰 며느리는 실망하며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최 씨 부인은
병석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최 씨 부인은 막내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원망스러울 정도로 맑고 푸르렀으나 그 아래 펼쳐진 땅은 쩍쩍 갈라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시내는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처럼 말라버렸고 산과 들의 초목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 헤매야 했고 식량이 바닥나 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채우는 집이 늘어만 갔습니다. 인심은 더욱 흉흉해져 이웃 간의 왕래조차 끊어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차지한 문전옥답도 하늘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름지기로 소문났던 논밭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려 곡식은커녕 자풀조차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두었던 묵은 곡식들도 해가 갈수록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큰 며느리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곡식을 훔쳐갈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곳간 문을 지켰으며 굶주린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마다 매몰차게 문전박대했습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하인들의 끼니마저 줄이며 악착같이 버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만 가득할 뿐 예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의 살림은 여전히 궁핍했지만 그 집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초가집 뒤편의 작은 텃밭은 신기하게도 마르지 않는 산 샘물 덕분에 근근히 채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귀한 채소를 혼자 먹지 않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볼이 섞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배고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 또한 며느리의 정성을 알기에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감사히 비우며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고된 하루 일과에 지쳐 잠이 들었다가도 시어머니의 작은 기척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물이라도 한 대접 더 올릴까요? 막내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짓으로 며느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방안을 밝히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드러난 시어머니의 눈빛은 병석에 누워있던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내가 올 때 가져왔던 그 못생긴 옹기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최 씨 부인의 뜬금없는 주문에 막내 며느리는 의아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시어머니가 이사 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것으로 볼품없이 투박하고 낡아서 부엌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꽉 닫혀 있어 무엇이 들었는지 열어본 적도 없었고 그저 된장이나 소금이 들어있거니 생각하며 잊고 지내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어조가 워낙 단호하여 막내 며느리는 군말 없이 부엌으로 나가 먼지 쌓인 항아리를 끙끙거리며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항아리를 아랫목에 내려놓자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회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내 시어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볼품없고 투박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이 안에는 우리 집안을 지킬 힘이 들어있다. 최 씨 부인의 말에 막내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뚜껑을 열라고 지시했고 며느리는 힘을 주어 굳게 닫힌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묵은내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촛농으로 두껍게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검은 콩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콩을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콩을 퍼내자 항아리 중간쯤에서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꺼내보니 기름종이와 명주실로 겹겹이 쌓인 묵직한 꾸러미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짓에 따라 꾸러미를 풀자 방 안에 호롱불 빛이 무색할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 조각들과 굵직한 금가락지, 그리고 옷구슬들이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물이 그 낡은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뒤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대체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금부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만약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다. 최 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땅은 하늘이 마르게 할 수 있고 집은 불이 타게 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간직한 재물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나는 이 재물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고 싶었다. 최 씨 부인의 깊은 뜻을 알게 된 막내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알짜배기. 재산은 문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낡은 항아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금거북이 한 마리를 읍내 장터에 나가 팔아오너라. 그리고 그 돈으로 쌀과 고기, 술을 넉넉하게 사 오거라. 막내 며느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은 흉년이라 모두가 굶고 있는데 어찌 저희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런 호사를 누리면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입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도적대가 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누가 우리끼리만 먹자고 했느냐? 최 씨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재물은 움켜쥐고 있으라고 모은 것이 아니다. 쓰야 할 때 제대로 써야 진짜 내 돈이 되는 법이다. 쌀 10가마니와 소 1마리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 것이다. 굶주린 이웃들을 먹이고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통 큰 결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고 인심을 다시 모으려는 시어머니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꼭 큰 며느리에게도 전가를 보내거라. 시어머니가 위독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으니 와서 얼굴이나 보라고 말이다. 최 씨, 부인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 믿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금거북이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흉흉한 마을에 어떤 파란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지혜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막내 며느리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읍내로 향했습니다. 품속의 금거북이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장터 전당포 주인은 며느리가 내민 물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거액의 돈을 내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길로 쌀가게와 푸줏간을 돌며 수레가 휘어질 정도로 마늘은 장을 보았습니다. 흉년이라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돈의 위력은 대단하여 금세 질 좋은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막내 며느리의 초가집 마당에서는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마솥 3개가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맡아보지 못한 진수성찬의 냄새에 기력을 잃고 누워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코를 킁킁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꿈을 꾸는 건가? 사람들은 홀린 듯이 냄새가 나는 막내 며느리의 집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막내 며느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안악 몇몇이 달려와 거들며 물었습니다. 아니, 막내 댁, 이게 다 무슨 난린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운 갠가? 막내 며느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을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어서들 와서 드세요. 그 말에 굶주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를 잡았고 오랜만에 마을에는 왁자지껄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들판 건너 큰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 당장 쌀 한 톨 없는 것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냐? 그녀는 질투심과 호기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굶고 있는 판국에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가 고기 파티를 벌인다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까지 받았으니 혹시 숨겨둔 무엇인가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하인들을 앞세우고 씩씩거리며 막내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도적을 잡으러 가는 포졸처럼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집 마당은 그야말로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온 단비와도 같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고기, 국밥의 구수한 냄새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식욕을 돋우었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멍석에 둘러앉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고 오랜만에 배를 채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음식이 부족할까봐 부지런히 국을 퍼나르며 이웃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비로운 보살이 환생한 듯 넉넉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흉년의 고통 속에서도 나눔의 기쁨이 피어나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핏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고성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구판이야? 다들 제정신인가? 머리를 잔뜩 헝클어뜨리고 눈에 쌍심지를 켠 큰 며느리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며칠을 굶은 탓에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지만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있어 그 모습이 더욱 기괴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밥을 먹던 마을 사람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아이들은 겁에 질려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가마솥을 걷어찰 기세로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오셨습니까?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이리로 앉으셔서 식사라도. 막내 며느리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려 했으나 큰 며느리는 동서의 말을 싹둑 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소를 잡고 쌀밥을 해? 솔직하게 말해. 우리 집 곳간에서 훔쳐낸 곡식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년이 무슨 재주로 이런 잔치를 벌인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의심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굶주리는 동안 막내가 배불리 먹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최 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깨끗한 무명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에서는 집안에 큰 어른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고요해졌고 기세등등하던 큰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흠칫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탐욕에 눈이 먼 큰 며느리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행패냐? 최 씨, 부인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서가 형님을 대접하려 차린 음식 앞에서 도둑 취급이라니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시어머니의 꾸지람에도 큰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저 아이는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빈털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니 분명 어머님이 저 몰래 재산을 빼돌려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재산을 나눌 때 공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곁에 있던 막내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방 안에서 문제의 그 낡은 옹기 항아리를 들고 나와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투박하고 먼지 쌓인 항아리를 보자 큰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젓갓 더러운 단지가 뭐란 말입니까? 저 안에 든 썩은 콩이라도 내놓으시려는 겁니까? 그녀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남은 금거북이 한 마리와 옥구슬들을 꺼내 큰 며느리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거북이를 본 순간 큰 며느리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재물은 네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낡은 항아리 속에 평생 들어 있었다. 너는 겉이 번지르르한 문서와 땅만을 탐하여 이것을 버리고 갔지. 막내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택했기에 이 복을 받은 것이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네가 차지한 땅을 보아라.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니 그저 쓸모없는 흙덩이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는 하늘이 돕고 이웃이 돕는 법이다. 너는 땅을 가졌으되 인심을 잃었고 막내는 빈손이었으되 사람을 얻었다. 이제 누가 진짜 부자더냐. 최 씨 부인의 명쾌한 판결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일세. 큰 며느리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 했고 막내 댁은 우리를 살렸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큰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낡은 항아리가 집안의 진짜 보물이었다는 사실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욕심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버리고 이웃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복까지 발로 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둑 누명을 씌우려다 오히려 자신의 치부만 드러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 옷이 그 순간만큼은 누더기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령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큰 며느리에게 일갈했습니다. 자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나누면 커지는 법일세. 자네는 썩은 물을 끌어안고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 저 막내 며느리는 샘물처럼 맑은 마음으로 온 마을을 적시지 않았는가. 노인의 꾸지람은 큰 며느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으나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분함과 수치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큰 며느리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막내다. 이 재물로 마을을 살리고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는 네가 그토록 원하던 땅으로 돌아가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땅을 지키며 내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라. 시어머니의 축가액령이 떨어지자 큰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마을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사라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지혜와 막내 며느리의 효심을 칭송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최 씨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며느리 하나는 잘 들으셨습니다, 그려. 사람들의 칭찬에 최 씨 부인은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내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덜었구나.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모두 어머님의 깊은 뜻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인걸요. 겸손한 그녀의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초가집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굶주림과 가뭄의 공포에 떨던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씨앗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과 막내 며느리는 잔치가 끝난 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이제 시작이지. 이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마을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내 어깨가 무거울 게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막내 며느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물러가고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면서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거짓과 탐욕은 진실과 정성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효심, 지극한 막내 며느리는 명실상부한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내 며느리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들러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인심이 모이는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승전가처럼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덮인 이불을 여며 드렸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를 적시는 정도였으나 이내 대지를 흠뻑 적시는 단비가 되어 온 마을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타들어가던 논밭은 다시 검은 흙빛을 되찾았고 말라붙었던 가을에는 맑은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늘에 감사했고 이 모든 복이 효심 깊은 막내 며느리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하늘도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그동안 닫아 걸었던 비구름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항아리에서 나온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마을의 재건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가뭄의 종자를 잃은 농부들에게는 씨앗을 나누어 주고 소가 없어 밭을 갈지 못하는 집에는 소를 사서 빌려주었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고치고 마을 서당을 보수하여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치하지 않았고 여전히 소박한 무명 옷을 입고 이웃의 구준이를 도우며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그녀의 집 곳간은 늘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나 어려운 이웃이 언제든 찾아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구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는 비가 와서 땅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평소 인심을 잃은 탓에 아무도 그녀의 논에 와서 일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을 더 주겠다며 사람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돈보다 마음이 편해야 일할 맛이 난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드넓은 땅을 놀릴 수 없어 스스로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야 했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그녀가 거친 농사일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자풀이 무성해진 자신의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자신이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먼발치서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막내 며느리의 지극한 봉양 덕분에 나날이 건강을 회복하여 노년의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양지 바른 마루에 앉아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며느리가 타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곳간 열쇠를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네가 내 며느리인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 며느리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대문은 여전히 낮고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그 낡은 옹기 항아리는 갑오처럼 귀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식들에게 항아리를 보여주며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영원한 보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고 어질게 자라났으며
그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효행과 선행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퍼져 나라에서 효부상을 내리고 정려문을 세워 그 뜻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막내 며느리가 지어준 새 옷을 입고 마을 잔치에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석을 비워두고 최 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저 멀리서 남루한 차림의 노파가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바로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뼈저리게 느끼며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욕심이 잉태한 비극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막내 며느리의 안방은 화로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든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바느질하던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리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춥지 않으셔요? 최 씨 부인은 실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춥기는커녕 내 마음이 이리 따뜻한데 추위가 어찌 들어오겠느냐. 방 안에는 타닥타닥 화로에 숯이 타오르는 소리와 규칙적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바느질 일감을 내려놓고 호롱불 심지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은은해진 불빛 아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겼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아늑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에 고단했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꿈속에서도 며느리와 함께 꽃밭을 거니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발치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고단했지만 보람찼던 하루를 마감하며 그녀는 내일 아침에 끓일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상상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대가로 얻은 이 평범하고도 귀한 행복이 이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이 집의 밤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상월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단잠에 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집 지붕 위로도 뒤늦게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큰 며느리의 집 위로도 공평하게 달빛은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서 평화로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이제는 모두가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큰 며느리는 땅을 가졌으나 삭막한 황무지를 얻었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셨으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따뜻한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부디 마음속의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사랑과 감사를 채워 넣으며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다 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